예, 지금부터 제218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의 대외 수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여건 변화를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경제계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 성장을 통해 구조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대통령과 대기업, 중견기업 경영인 130명이 거기 없는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남이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이던 제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혁신 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은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경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프랑스 사회가 노란조끼 시위로 또 시끄럽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시위가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위류세 인상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프랑스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정부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이번 시위의 배경입니다. 비단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키우는 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으로는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 극단적인 어떤 정파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성장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를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도 작년 최대 18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19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님, 몸은 좀 괜찮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관한 일본의 적반하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외교 협의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30일의
무리라는 답변 시한까지 정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무례하고 강자한 처사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아베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국가에서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또 존중하듯이 한국 법원의 판단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핵심 논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자국민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원법 피해자 배상 문제, 구소련에 의한 일본인 억류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권은 포기했지만 자국민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뿐만 아닙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억지 논리를 동원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를 꿈꾼다는데 진정한 정상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국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양심을 지닌 국가입니다. 양국 간 불필요한 긴장만 고조시키는 부당한 한국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한 말인지 일본의 정치인이 한 말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까지 일본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내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해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황 전 총리 본인도 수많은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분이 진정 어린 사죄나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당권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면면들 역시 반성 없는 보수의 부끄러운 민낯 그 자체입니다. 이동국 전 월간조선 기자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법원과 국방부 등에 의해 확인되거나 발표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과정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5.18 관련 단체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더 가관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원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서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고발까지 당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물리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고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 소위 빨간의 괴담을 유포한 장본인,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께 내놓으려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4개월이나 미뤄왔는지, 미뤄왔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 침대 축구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3인에 대한 추천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천할 그런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추천권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눈물 짓고 계신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자유한국당이 부디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보수의 미래도 자유한국당에 부활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제혁신과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청에만 그치지 않고 모아진 의견들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원내대표님, 한정희 원내대표님과 또 정책위의장님 함께 그 경영계 분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그중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고, 또한 저희들이 지난 그 정기국회까지 규제 혁신 5법 중에 4법은 완전히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법안이 지금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혁신 5법이 다 그 국회에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정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월 중순경에 1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 바 있는데요.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저희가 지금 실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습니다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 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또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 조치의 경우에는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의 운행이나 또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운행 저감에 더해서 민간 기업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 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월 이후가 되면은 미세먼지 발생 시에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금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의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좀 들끓고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1년에 거의 10만 마리씩을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입니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려인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우에는. 그래서 반려인이 되기가 쉽다 보니까 유기동물의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께서 설명드리고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입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병우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신년사를 청와대가 아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기업과 중견기업 140여 만나서 실물경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께서 오늘 10시 반에 자본시장에 꽂힌 증권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십니다. 제가 금융투자협회 출신입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나서 실물경제 관련돼서 생생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권여당의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께서 증권시장을 방문하고 할 예정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혁신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당정과 모두 힘을 합쳐서 힘차게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장입니다. 결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투기를 위한 시장도 결코 아닙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더불어 자금이 제때 공급되어야 됩니다.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혁신기업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적기에 조달하는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정이 힘을 합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계에서 연이은 폭행과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풍요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 시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인이 돼서까지 연속적으로 그 관련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된 훈련과 더불어 얼마나 힘들게 가슴앓이를 하였을까 생각하니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센터가 있다고 하나 선수들은 신변 노출의 위험과 폐쇄적인 체육계 분위기로 인해서 신고조차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도제식 수련 환경 및 엄격한 상하 관계가 강조되는 체육계에서 선수들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체육회 산하의 인권센터를 독립시키자는 그런 법안도 제출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국가인권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 문제의 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체육계에만 맡긴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될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실태와 더불어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 도제식 억압적 훈련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폭행도 용납되지 않는 체육계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장들이 연도 방문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갖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포용 성장,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연금을 조금 더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들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병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2인 병실, 3인 병실부터 가야 합니다. 그런데 2인 병실, 3인 병실도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건강검진을 할 때는 우리가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하거나 혈관계 MRI를 해야 될 때는 어김없이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까지도 초음파를 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혈관 MRI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한 분이 아프면,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이 모두 거기에 경제적으로 올인해야 했고, 그리고 또 간병을 하느라 올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병인도 병원에서 해결해주는 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용적 성장,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해나가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나가는 일이 국민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만 7세까지도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현장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을 뭉개드니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어느 누구는 차라리 지만 원이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도대체 극우 편향적인 사람들로 5.18 진상규명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자는 이야기인지 그들의 속내가 낱낱이 드러나 보입니다.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명 차기환 씨의 얘기를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환 씨는 북한군 광주 난파설, 북한군의 광주 난파설을 주장한 뉴스타운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리트윗해서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법적 조치까지 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니 이 추천은 무효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자유한국당은 당장 철회하고 그리고 또 그 추천권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5.18 광주 영령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 차가운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5.18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도로 침박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5.18의 가해자, 공범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